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믿어주십니까? 우리 강토를 유린하고 백성의 피눈물을 짜냈던 저 참혹한 임진왜란의 깊은 뿌리가 실상은 문정왕후라는 한 여인의 서슬퍼런 치맛바람에서 비롯되었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던 그 비극적이고도 오묘한 현장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고자 합니다. 아, 천하의 대세가 이토록 기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때는 바야흐로 조선의 제13대 주상 명종이 34이라는 그 아까운 청춘의 한복판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순간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기세에 눌려 평생을 숨죽여 살던 명종은 하나뿐인 혈육, 순회세자마자 잃고 후계자 실종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혼란 속에 눈을 감고 말았지요. 자, 여기서 정사보다도 더 간담이 서늘해지는 야사한 토막을 들려드리지요. 생전의 명종은 자신의 뒤를 이을 제목을 찾고자 조카들을 대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은밀한 심리 테스트를 감행했으니 명종이 3명의 조카에게 자, 얘들아. 이 익선관을 한번 써보아라. 너희들 머리에 어찌 맞는지 내 몹시 궁금하구나. 철없는 형들은 그것이 권력의 상징인 줄도 모르고 좋다고 임금의 관을 얹고 희희낙낙했지만 오직 한 소년 셋째 하성군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관을 두 손으로 받들어 바닥에 내려놓고는 넙죽 엎드려 통곡하듯 아뢰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성군은 전하, 신하된 자가 어찌 감히 임금의 성관을 머리에 올릴 수 있겠나이까? 허허, 이 얼마나 영특하고도 무서운 대답입니까? 명종은 그 순간 무릎을 탁 쳤을 것입니다. 아, 저 아이야말로 내 뒤를 이을 제목이로구나. 결국 명종이 승하하자 16세의 소년 하성군은 조선 역사상 최초의 반개 혈통 임금 선조로 등극하게 됩니다. 명종의 비인 인순왕후가 8개월간 수렴청정이라는 이름으로 뒷배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대단해요. 권력욕에 눈이 멀 법도 한데 퇴계 이황 같은 꼬장꼬장한 선비들을 불러다 어린 임금의 스승으로 딱 붙여주더니 선조가 제법 왕티가 나자마자 자, 이제 내가 해라 하며 쿨하게 권력을 넘겨준 겁니다. 조선 역사의 문정왕후와 비교되는 권력이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특한 소년 왕을 바라보는 당대 최고의 천재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마음은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먼저 퇴계 이황 선생을 보십시오. 당시 60을 훌쩍 넘긴 이 노학자는 갓 즉위한 선조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퇴계 선생이 바라본 선조는 어린 임금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치니 정녕. 하늘이 우리 조선의 성군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퇴계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학문을 집대성한 성학십도를 바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서늘한 우려가 있었죠. 지식은 넘치는데 그 지식이 자칫 자기 고집이나 남을 이기는 칼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퇴계는 죽기 직전까지도 선조에게 겸손과 마음 공부를 입이 닳도록 강조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번엔 율곡 이이 선생의 차례입니다. 율곡은 퇴계보다 좀 더 직설적이었죠. 율곡 역시 선조의 총명함에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율곡 선생은 전하께서는 역대 어느 임금보다 영특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똑똑함을 말싸움에만 쓰시고 나라를 바꾸는 실천에는 도통 뜻이 없으시니 이 일을 어찌합니까? 율곡은 선조에게 제발 정신 차리라며 성학지묘를 바칩니다. 선조가 워낙 머리가 좋으니 자꾸 신하들을 가르치려 들고 논쟁에서 이기려고만 하니까 율곡은 그게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던 겁니다. 그 유명한 신만양병설을 주장했을 때도 선조는 그 좋은 머리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논리적으로 반박만 했으니 율곡 입장에선 속이 터질 노릇이었죠. 여러분, 결국 두 스승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정통성이 부족했던 선조에게 지식은 자신을 지키는 무기였을 뿐입니다. 그는 그 좋은 머리를 나라 구하는 데 쓰기보다는 신하들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당쟁의 기술에 쏟아붓게 됩니다. 붕당 정치라고 하면 흔히 신하들끼리 싸운 거라고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 뒤에는 이 판을 짜고 흔든 정치의 고수 선조가 있었습니다. 조선 땅에 살림의 시대가 열리더니 이들이 품계는 높지 않지만 언론 담당 3사의 관리 선발권과 자신의 후임을 추천하는 권리, 그리고 하급관리 인사 추천권을 쥔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서로 으르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선조의 태도가 아주 묘합니다. 허허,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구먼.
겉으로는 공평한 척, 양쪽 의견을 다 듣는 척하며 뒤로 쓱 물러앉습니다. 하지만 이건 방치가 아니라 방임이었습니다. 신하들끼리 치고받게 놔두면서 붕당을 공식화해버린 것이죠. 왕권이라는 절대 반지를 지키기 위해 적당한 혼란을 즐긴 셈입니다. 사림의 신진 세력인 동인 세력이 비대해지자 선조에게 1589년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이름하여 기축옥사. 선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인의 영수정처를 앞세웁니다. 정대감, 저 불온한 동인 놈들을 싹 치워버리시오. 이 한마디에 동인 천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갑니다. 동인의 세력은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고 선조는 그 피냄새 위에서 더욱 공고해진 왕권을 휘두르게 됩니다. 기축옥사에 등장하는 정렬입의 영모 사건은 영모로 정사에 기록되어 있지만 서인 세력에 의해 부풀려지고 과장된 면도 많이 존재합니다. 정렬입과 교감이 있는 사림 세력은 씨를 말려버린 송강정철은 어찌 되었을까요? 하지만 정철의 영광도 잠시였습니다. 1591년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로 선조의 영린을 건드립니다. 선조가 누굽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데 거침이 없는 인물입니다. 내가 아직 건장한데 감히 세자를 논하느냐? 선조는 정철을 가차없이 내치고 엎드려 있던 동인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이때 서인은 몰락하고 동인은 서인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두고 온건파. 남인과 강경파 북인으로 또 쪼개집니다. 신하들이 갈갈이 찢길수록 선조의 입지는 단단해졌던 것이지요.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급하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하지만 선조는 아들 광해군을 극도로 시기하고 견제를 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의주까지 도망간 선조와 달리 의병을 모으고 활약을 했던 아들 광해군을 자신의 정적으로 간주한 겁니다. 선조의 천재성이 엉뚱하게 쓰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선입파동입니다. 선조는 임진왜란 시기에만 10번이 넘게 내덕이 부족하니 왕위를 광해군 세자에게 넘기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세자와 대신들은 마당에 엎드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선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는 날에도 한여름 삼복더위에도 선입파동을 일으켜 세자의 길을 꺾어 놓았지요. 그 난리통인 임진왜란이 끝난 뒤 선조는 또 한 번 판을 짭니다. 이번엔 의병 활동과 전쟁에서 공을 세운 북인들을 대거 중용합니다. 왜냐고요? 특정 세력이 너무 커지면 왕이 피곤해지니까요. 북인을 키워 다른 정파를 견제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이의제의의 끝판왕을 보여준 것입니다. 문정왕후의 치맛바람이 남긴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극했던 천재 소년 선조. 선조라는 인물, 단순히 우유부단한 임금으로만 보이지 않으시죠? 신하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부리며 붕당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았던 차가운 정략가. 그의 손바닥 위에서 조선의 사대부들은 피를 흘리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자, 이 똑똑한 임금 선조가 왜 자신의 아들 광해군과 이순신 장군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 들었는지 그 천재적인 질투심의 실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다음에는 선조가 왜 아들 광해군과 이순신을 그토록 시기했는지 그 심리적 배경을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